안녕하세요. 50대에 들어서며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다는 사실을요. 특히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 아내라는 굴레에 갇혀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지 못하고 삶이 저물어가는 것을, 한국의 여성은 타국가의 여성보다 쾌감으로 느끼는 행복 지수가 6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여성들의 우울증 환자와 정신질환 환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이 사연글을 읽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누리고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늘 문제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큰 사고도 큰 성공도 없었다. 결혼을 했고 아이는 없었지만 그로 인해 특별히 불행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 남편과는 큰 다툼 없이 지냈고 직장도 오래 다녔다. 남들처럼 살았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안정적이라고 불렀다. 나 역시 그 말에 기대어 살아왔다. 문제는 안정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침묵과 방치가 얼마나 긴 시간 나를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다. 팀장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내가 읽고 있던 문장이 갑자기 의미를 잃었다. 글자는 분명히 보이는데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잠깐만.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호흡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다. 물을 마시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진정되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고 그날 회의는 끝까지 무사히 진행되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지워지는 건가? 퇴근길에 병원 간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설명해야 할 자신이 없었다. 의사에게조차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만약 몸에 큰 이상이라도 생기면 이상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이기도 하다. 대신 약국으로 들어갔다. 약사는 내 얼굴을 한번 보더니 스트레스성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열심히 살아온 것도 아닌데 딱히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도 없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다. 약봉지를 가방에 넣으며 나는 생각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겠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겠지. 집에 들어서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오르던 계단이었다.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야 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몸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고 내 마음만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늘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라는 말 한마디가 하루의 전부였다. 내 하루를 묻지도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도 않았다. 불만을 말할 만큼 큰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말을 한다. 넌 참 변한 게 없어.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건 살아온 시간이 얼굴에 남지 않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몸은 늙어가는데 정신은 아직 그대로라는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든다. 어느 날 직장 근처 카페에서 직원이 나를 잠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반갑게 안부를 묻는다. 일상에 있는 가벼운 일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한구석에 그 젊은 남자 직원의 미소가 남아있게 된다.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주는 그 직원의 미소가 가슴에 울림이 되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나를 가려주는 옷만 있었지 드러내는 옷은 하나도 없었다. 머리를 조금 더 손질하고 립스틱 색을 바꿨다. 그 작은 변화에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다.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부끄러우면서도 살아있는 느낌을 줬다. 사람들이 단지 이쁘다기보다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머리에 가득 찼다. 작은 변화를 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다.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편하게 살아. 누가 아줌마를 관심 있게 본다고.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더 깊게 들어왔다. 마치 이제 정말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가슴과 정신을 망치질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나의 인생은 더 없는 건가?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이제 가리려고 하여도 가려지지 않는 주름을 세고 얼굴선을 만졌다. 참고 있던 감정이 그제서야 터졌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성별을 떠나 한 사람으로 존재하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조용히 살다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없어지겠지. 너무 허무하다는 감정과 함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가 밀려왔다. 유명인처럼 살고 싶다는 것은 아니었다. 허무감이 밀려오던 시기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되면 처제는 애도 없니까 편하잖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예전이었으면 오히려 나는 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오히려 내 삶을 더 자유롭게 산다고 자부하면서 그냥 흘려보냈을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틀려졌다. 화가 났다. 그리고 아무도 대신 화내주지도 않았다. 절대 지금 심정으로는 편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너무 화가 났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작고 존재감이 없는 만들었다. 형부의 말은 악의는 없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형부에게조차 남편에게 받는 대우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다. 모든 문제가 내게 있는 것 같아서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화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들게 만들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우울은 사고처럼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로 잠이 이상해졌다. 피곤한데도 잠들 수 없었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이면 눈이 떠졌다. 특별히 불안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심장은 늘 각성된 상태였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자주 생각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말, 하지 않은 말, 삼킨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러다 보면 새벽이 밝아왔다. 아침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았다.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다.
이런 수면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변화로 나타났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첨부 파일을 빼먹었다는 걸 알았고 이미 끝난 회의를 다시 캘린더에서 확인하는 실수도 했다. 팀장은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회의 중 내 의견을 건너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내 차례가 어느 순간부터 오지 않았다. 존재감이 줄어든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렸다. 후배들과 동료는 말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 말엔 악의가 없었다. 그래서 반박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내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처럼 들렸다. 괜찮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리였다. 문제를 문제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밤이 길어지면서 과거를 떠올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젊었을 때 포기했던 일들, 미뤄두었던 즐거움들이 구체적인 얼굴로 나타났다.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다음 해로 미뤘던 순간들, 친구들과 같이 와인 파티를 즐기면서 수다를 떨자는 제안들, 취미를 시작하려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기억들, 내 몸의 선물처럼 여겨졌던 쇼핑을 하면서도 명품은 사치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순간들. 그 모든 선택이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믿어졌다. 지금에 와서야 나는 알았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회피였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커진다고 생각한 나는 결국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는 심각하지 않았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말과 함께 나이 맞는 증상이라고 덧붙였다. 나이 맞다는 말은 이상하게 판결처럼 들렸다. 앞으로 더 나아질 일은 없고 관리하지 않으면 더 내려갈 뿐이라는 의미처럼 느껴졌다. 병원 대기실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나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크게 아파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큰 병 아니라서 다행이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화가 났다. 다행이라는 말로 이 모든 불안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다. 당신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지도 않나?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물었을 때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서로를 모른 척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남편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다. 나 역시 남편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나의 변화에 대해 회사는 빠르게 느꼈는지 회사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다. 큰 실수는 없었지만 기대도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서서히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내가 예전 같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미 투명해진 사람을 굳이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깨달았다. 자존감은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작은 무시와 생략, 침묵이 쌓여서 서서히 가라앉았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시간이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몸은 더 느려질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쉽게 나를 지나칠 것이다.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듯 늙어간다는 그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 공포는 죽음보다 현실적이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미래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정말로 아무 일 없이 사라질 것 같았다. 이것은 우울의 시작이 아니라 붕괴의 예고였다.
어느 날 밤 화장을 지우다 말고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얼굴은 생각보다 더 낯설었다. 주름이 깊어진 것도 피부가 처진 것도 문제였지만 진짜 충격은 눈이었다. 기대도 분노도 없이 그저 비어 보였다. 건강을 위해 항상 해왔던 다이어트로 옷이라는 겉표면이 없으면 처진 몸이 나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열었다. 이미 지워버린 화장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야한 속옷을 입어봤다. 몸매가 드러나도록 스타킹과 치마를 입어보았다.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야한 의상을 찾아 입어본다. 누구를 만나러 갈 것도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인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나도 아직 여자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거울에 비치진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예전 같으면 편안함을 먼저 보았겠지만 이제는 실루엣과 색을 따졌다. 거울 앞에서 고개를 돌려보며 가장 나아 보이는 각도를 찾았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집요했다. 회사에 갈 때도 마트에 갈 때도 나는 이전보다 더 나를 의식했다. 그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사라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한 여자로서의 처절한 행동이었다.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낯선 남자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했다. 스쳐 지나가는 관심.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그 반응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다. 나는 집에 돌아와 그 장면을 여러 번 떠올렸다. 그 시선 하나가 내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도 아직은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묘한 쾌감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가족 모임이 있던 날에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여 오는 척을 하며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형부의 시선이 나의 다리에 집중된다는 것을.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조금 더 은밀한 부분이 보이도록 행동했다. 형부의 시선이 기록하여 담듯이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스캔하는 것이 느껴졌다. 시선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가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남편은 내가 달라졌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머리를 바꿔도 옷을 신경 써 입어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식탁에서 그는 늘 같은 이야기만 했다. 회사 이야기, 뉴스 이야기.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다. 그 무심함이 이전에는 안정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방치로 다가왔다. 어느 날 퇴근길에 혼자 한적한 카페에 들어갔다. 일부러 창가 자리를 골랐다. 커피를 마시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계속 확인했다. 그곳에서 나는 아무 역할도 아니었다. 아내도 직원도 아니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다. 그 자유가 너무 달콤해서 동시에 무서웠다. 이 정도는 괜찮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선을 넘은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이미 누군가의 시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형부는 말을 했다. 처제가 이뻐지는 것 같아서 눈길이 가네. 장난이 섞일 말이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요즘 왜 그렇게 꾸미고 다녀? 그 말에는 걱정도 관심도 없었다. 단순한 의심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못했다. 당신은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남편은 한참 후에 말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문장은 우리 사이를 단번에 갈라놓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을 줄였다. 대화가 없다고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침묵은 가장 효율적인 단절이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를 외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어느 비 오는 날 회사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이유는 사소했다. 프린터가 말을 듣지 않았고 후배는 내 말을 흘려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울음이 잦아든 뒤 질문이 남았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즐기지 않았던 선택들, 미뤄둔 시간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책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마지막에 두었다. 이 붕괴는 파괴가 아니라 신호였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몸과 마음의 마지막 경고.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왜 나는 즐기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웠을까?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던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주입되어 왔다. 여자는 튀지 말아야 한다는 말, 욕심을 내면 미움받는다는 경고, 즐거움을 앞세우면 가벼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암묵적인 기준들. 한국 사회에 통념적으로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나를 간단하게 묶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인생의 규칙이라고 믿었다. 결혼을 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를 뒤로 미뤘다. 아이는 없었지만 아이가 없는 대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직원으로서 흠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은 즐거움을 죄책감으로 만들었다. 웃고 싶을 때 웃지 않았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지 않았다. 여자로서의 삶이 끝나가더라도 나를 스스로 사회적 이념과 통념 속에서 가두고 주위의 평판을 두려워했다. 그 모든 미루기는 희생이라는 말로 포장되었다. 나는 이제야 안다. 인생의 시간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대가와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그 시간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언젠가 반드시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 우울로, 분노로, 허무로. 나는 그것을 몸으로 겪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던 세월이 지금의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젊었을 때 즐기는 것은 사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 시절에 나는 그것을 특권이라고 착각했다. 그리고 특권은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그때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 남편은 말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사회는 말했다. 네가 선택한 삶이잖아. 그 말들은 모두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그러나 그 선택이 만들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여성에게만 요구되던 인내와 단정함, 희생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질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나만의 것으로 두지 않으려 한다. 이 글을 읽은 당신도 아마 비슷한 선택을 해왔을 것이다. 참고 미루고 괜찮은 척하며.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싶다. 즐기지 않는 삶은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는 선택이다. 인생이 다시 젊어지지는 않는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 눈을 감을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나를 가장 마지막에 두는 습관을 멈출 수는 있다. 그것이 늦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른다. 이 글이 불편하다면 정상이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다만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떤 결말이 기다리는지 나는 이미 한 번 살아보았기 때문이다. 즐기지 않은 인생은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도 어제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알람은 같은 시간에 울렸고 창밖의 풍경도 변함없었다. 몸이 가벼워진 것도 아니었고 마음이 갑자기 단단해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남편과 극적인 화해를 하지도 않았다. 삶의 구조는 그대로였다. 다만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았고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고 말했다. 나를 설명하기 위해 변명하지기로 했다. 그 선택은 미약했지만 분명한 방향 전환이었다. 그리고 외모도 하나하나 변화시켰다. 나를 투명 인간이 아닌 여자로 다시 만들기 위해 치마를 입고 다녔다. 남자들의 시선을 느끼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선으로 인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네를 한 바퀴 걸었다. 해가 지는 골목에서 나는 오랜만에 나의 속도를 의식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즐거움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허락하는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남편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이전과 같은 기대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이해하려 애쓰지도 바꾸려 들지도 않았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간격이었다. 나는 분명히 늙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늙었다는 사실이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지금이 아니면 나는 다시 나를 속이고 가두며 살게 될 것이다. 후회는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멈췄다. 만약 이 감정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후회는 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주 작은 즐거움부터 다시 배웠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 음악을 끝까지 듣는 저녁, 주위 사람들에게 여자로서의 인정. 그것들은 젊었을 때 누리지 못했던 사치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호흡이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켜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라고.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인생이라면 최소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은 끝날 때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늦은 시점에도 분명히 신호를 보낸다. 몸으로, 관계로, 마음으로.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제기지 않은 인생은 지나간 뒤에야 문제가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루지 말고 스스로에게 허락하길 바란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